네, 6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 장시영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두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개미두목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찬송가 한 번에 인생 역전이 되다니. 성령의 충만. 저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클레임도 좀 걸었어요. 아, 진짜요? 다음에는 저 찬송가 말고 불경을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저 찬송가 말고 딴 걸로 불러달라고. 사랑 노래. 알겠습니다. 네. 또 이별 노래 부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래도 거래소가 0.84%, 네. 코스닥도 0.14%, 오전에 비하면 다시 쫙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축소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이 이 큰 폭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구간은 뭐 짧을 수는 있지만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7월이고 7월이면 6월 CPI가 나오는 이 기간이 또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7월에 대한 또 금리 인상 이 이슈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의 어떤 신용, 거래소의 신용 그리고 CFD 물량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정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는 조금은 당분간 줄어들 것 같고요.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한 부분들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큰 시스템 리스크적인 어떤 이슈가 없지 않은 이상은 현재 자리에서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올라가는 부분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면서 너무 좋다. 시장이 너무 좋다. 나는 내일 시장이 너무 기대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또 이벤트들,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너무 이 짧게 또는 너무 길게 이런 뭐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을 조금은 좀 먼발치에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물러나 계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포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이라면 연준이 의도적인 어떤 이런 경기 침체를 멈추고 그 의미는 유가가 하락을 하고 또는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것이 연준이 의도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든 또는 또 그런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주식도 주가도 또는 이 주식시장도 추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가 목표하는 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수치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운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까지는 뭐 우리가 시장을 항상 연구하고 탐독하고 종목을 골라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관점 혹은 그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되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장이 빠지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지금은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돌고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각 개별 종목별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의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업종별로는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일정 이 구간까지 추세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마주 속에서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 내가 수익률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회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으로 항상 삼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봤었을 때는 하루 이틀 또는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벌써 이제 6월 30일이면 중국의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각국 이 경제 지표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경기 침체라든지 또 앞으로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좀 드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는 그런 뉴스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유가도 보시면은 사실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또 이렇게 삐죽삐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61선 밑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61선을 탈환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크게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계속해서 푸시를 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침체 늪에 빠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씩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을 주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 나시는 부분은 익절을 하시고요. 손실이 나 계신 부분은 손실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됐었을 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손절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다 털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많은 비중을 실어놨다는 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고 사신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사셨고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 전망이라든지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비싸게 산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시 전망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계속해서 밑에서 변동성이 있으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손실을 내가 어느 정도만이라도 감내하고 저번에 제가 수치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30%가 물려서 30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200만 원 마이너스까지 올라오면 그 200만 원 마이너스에서 30% 그러면 800만 원에 30%는 240만 원 정도만 빼내오시는 거거든요. 30%면.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300만 원 마이너스인데 그거 빼내올 때는 60만 원 정도만 손절하고 일단 현금을 보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있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었을 때는 그때 물을 타면서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평단이라도 조금 낮춰놓으면 추후에 올라갔었을 때 더 큰 이득으로 이제 보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단기 매매가 자신 있는 부분은 장기 매매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고수의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단기 매매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온 상태에서 상황이기 때문에는 이거 잘못 샀다면 또 물리시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뭐 제가 권유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단기 매매했던 거는 거기서는 분명히 해도 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빤히 보이는 수익을 놓칠 수 없어서 한번 권유를 드리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는 굉장히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손이 좀 빨라야 되고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고 뭐 직장 생활하시면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기에서는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평탄하게 움직이면서 한 번씩 리바운딩을 주는 구간이 앞으로 뭐 일주일,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 3, 4일 내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마련해 보시는 기회를 조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이제 바닥은 다졌고 더 이상 어떤 급락하는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안심을 하시는 분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외인들이 일단 또 그렇죠. 가장 컸었기 때문에 신용도 사실은 거래소 쪽의 신용도 어제도 줄었어요. 어제가 어제도 신용이 좀 많이 줄였었어요. 27일 월요일에도 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잔고가 뭐 거의 이 1조 가까운 그러니까 뭐 이제 3천억 정도의 이 잔고가 좀 줄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4천억 정도의 잔고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대 매매 물량이 아니라 그분들 그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레버리지를 축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토해내는 물량이라고는 하지만은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지금 이 구간 저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물량들이 바닥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어찌됐든 간에 좀 탄탄하게 좀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또 그 물량들을 누군가는 받아가잖아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받아가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만 사실 신용 물량보다는 더 크게 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이 CFD 물량인데 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2,34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되게 큰 폭의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차익으로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CFD 이 매물들은 헤지펀드 이 계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계 창구로 찍히고요. 매도 물량이 그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외국계 창구로 찍히는데 비차익이 2,40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 외국인들이 팔았던 물량보다 물론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도 있는 거죠. 훨씬 더 큰 폭의 물량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나왔다는 거는 거의 CFD 물량으로 2,400억이 또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FD 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고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고 그러면 바닥 부분에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향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요인이 생겼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예. 저 역시도 만약에 제가 지금 보는 뷰가 6월에 갑자기 CPI가 엄청나게 빠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그거 기대하는 분들 기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좀 빠지고 있는 그렇지, 지금 수순이고, 쭉 빠지고 쭉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 수순이고 아직 유가가 사실은 추세를 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뭐 갑작스럽게 바이든과 아니 미국과 이 중동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극적인 합의, 타결에 의해서 증산을 엄청나게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뭐 셰일가스라든지 다른 어떤 원유 업체들이 물론 지금 원유 재고 상태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원유 재고를 확 늘려가지고 비축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 늘려놓은 상태에서 유가가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하고 갑작스럽게 휴전을 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이런 모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갑작스럽게 급락한다고 했었을 때는 6월의 CPI를 엄청 기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7월의 CPI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금리를 급하게 오리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빠르게 잡혀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경계 심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는다. 다만 오르는 건 힘들지라도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저가 매수로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2,400억이라는 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선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14%. 0.14% 1포인트 정도죠.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그렇죠.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선방한 거거든요. 며칠 전과 비교했었을 때는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나오는 물량들을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바닥하시는 어떤 다른 세력들의 주체들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관과 뭐 크진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개인이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 바닥이야라는 어떤 생각과 함께 좀 살아난 거 아니냐, 투심이.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또 받았다가 그들이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놓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긍정적인 어떤 시각,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각들을 있잖아요. 계속 뭐 신용이 줄어들고 CFD 매도 물량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가면서 시장을 조금 고르게 좀 이게 평탄화 작업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뭐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만 저는 이제 살짝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꼬아서 조금은 이제 비관적이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계감을 계속 늦추지 않고 항상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1000포인트가 바닥이면 1000포인트에서 전 주식 못 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두렵고 확인을 더 하고 싶고 1000포인트가 깨질 것 같다. 시나까지 지나고 흘러봤었을 때 1000포인트가 바닥이었다고 하면 제가 주식을 사는 시점은 1000포인트의 주식을 못 삽니다. 저는 항상 12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정도에서 주식을 삽니다. 예, 그때서야 추세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이제는 왜냐하면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간다고 있었을 때 이 더블 구간을 다 먹기보다는 사실은 70% 정도 수익만 얻어도 안전하게 내가 뭔가 확인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1000포인트의 바닥이라고 샀는데 그게 800포인트, 700포인트 가버리면 또 30% 올리고 시작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투자 이 마인드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변동성. 네. 그러면 일단 바닥 확인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뭐 7월, 8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는 8월 정도에 썸머랠리가 일부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그 시점이 언제냐? 라고 여쭤본다면 그럼 언제가 너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뻔히 나왔잖아요.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은 2% 그리고 연준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하는 기준금리는 3.5에서 4% 정도. 그 수준이 이 지표상으로 확인이 됐었을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는 잡혔을 거고 연준은 인플레이 잡혔으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준이 됐었을 때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바닥 부분에 있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봐놨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 물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힘을 더 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개별단 우리 주식들 한번 좀 예. 볼까요? 이슈가 있는 주식들. 일단 요금 인상, 전기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도 한국전력의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환율도 사실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요금을 인상하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기타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 요인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여론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이 전력 수요가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질 걸로 판단이 돼요. 저는 뭐 이제는 이 저녁에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끄급하고 좀 덥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즌이 돌아왔어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큰 폭의 어떤 전력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가져왔던 이 적자의 폭을 사실은 어느 정도 줄이는 정도의 수준이겠지. 이게 갑자기 2020년도처럼 갑자기 흑자로 전환하고 좋아지는 수치는 안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가 사실은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똑같이 요금의 어떤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전을 실적 관련과 엮어 가지고 바라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굳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을 조금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시기가 불안한데 그래도 좀 주식으로 해야겠어. 그러면 나는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할 거야라고 하면 한전은 아니라는 거죠. 뭐 통신주라든지 기타 뭐 생필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생필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롯데쇼핑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예. 자, 다시 개미지옥. 자, 롯데쇼핑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최근에 이 주가의 횡보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4년 동안 영 레버리지 이 시기였거든요. 아무리 이 회사가 바라 그래도 실적이 안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8년 전부터 시작인데 중국이 안 좋았었죠. 네. 중국 쪽 철수하면서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라든지 기타의 이제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적자 점포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 다 정리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 절감, 비용 절감, 적자 점포 없애놨고요. 적자 사업들 다 철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롯데시네마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롯데시네마 관련 그 사업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화점, 아울렛 등이 예상외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이 예상치가 597억인데요. 이게 이 전년 동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시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전년 동기 76억인데 597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상이 나오는 게. 그러면 실적단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는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조금 누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 중에 200일선을 탈환을 하고
위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삐쭉삐쭉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롯데쇼핑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야, 얘는 코로나 때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뭐 200일선 근처에 다 있을 수 있지라고 그렇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요, 다 200일선 밑에 있습니다. 다 200일선 밑에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당구 치면 다 쿠션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나요? 당구 안 치시나요? 당구 치시는 분들 보편화를 있겠지만.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당구 용어로 다 같이 쿠션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모든 종목들이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롯데쇼핑도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빠지대들과 이 주가 수익률 자체가 상승률 자체가 이제 비슷해 버리는 차트 모양이 그렇죠.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200일선을 주축으로 하면서 이평선이 다 모이는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이 롯데쇼핑인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좋아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으로 좀 반영이 되는 다 반영이 되는 영업이익률도 높아가 지고요.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쪽만 좀 어떻게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적자폭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롯데 온라인. 근데 온라인 그게 쇼핑.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다 치열해지겠죠. 지금 상위 네. 쿠팡이나 뭐 네. 네이버나 카카오 그래서 여기서 다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롯데는 그동안에 사실은 M&A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대기업들의 어떤 국내 5대 기업 또는 10대 기업이 투자하는 어떤 이 투자 금액에 비해서도 심지어 사실은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화하고 롯데하고 비슷할 때는 롯데가 훨씬 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보다도 더 적은 어떤 투자 금액, M&A 횡보, 신사업 투자 이런 부분들이 늦단 말이에요, 롯데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그래도 많이 쌓아놓은 현금들, M&A를 하기 위한 어떤 실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M&A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온라인 사업부를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협업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야 누가 그럼 적자 사업부 받아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져간다면 이거는 똥이 아니라 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롯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가져갔을 때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네네. 갑자기 그럼 롯데쇼핑의 지금 온라인 사업부는 롯데쇼핑에게는 똥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 자,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네. 적자가 나고 당황하지 있고. 마세요. 당황하진 않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건 맞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업분들이 좋아지는데 혼자만 사실은 미운오리 새끼로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좀 표현이 거칠었습니다만 안 좋은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롯데가 계속 그 적자에 대한 어떤 이 폭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 사업을 좀 이게 크게 확대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로 간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격하게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롯데가 반대의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 M&A를 통해서 더 키우려고 한다면 뭐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염두해 두시면서 보시면 뭐 저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마트가 그 옥션 인수했잖아요. 네. 저 지마켓하고. 네네네. 그 후에 어떤 주가 흐름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그게 그쵸.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아. 않다는 그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같이 바로 이마트의 경우를 보면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시장은 좋아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못 못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 거죠. 지금은 성장주의 개념의 어떤 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면서 뭔가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당장에 야 니네 실적도 안 좋은데 현금까지 써. 현금까지 써 인수도 안 하고 라는 상황인 거고 이마트는 계속 그런 행보를 펴왔어요. 근데 반대 이제 제가 반론을 하자면 반대로 롯데쇼핑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도를 처음 해보는 거고 이마트는 그 전부터 뭐 그 이길 배송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 온라인 관련해서 이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근데 롯데쇼핑은 그걸 안 하고 적자 점포 다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마트가 좋을 때 얘는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네, 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마트가 계속 적극적인 행보를 할 때 얘는 롯데쇼핑은 소극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내실을 다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 같이 안 좋아진 시점에서 뭔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 바라지 않을까 하는 제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시장은 반대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적자를 계속 그냥 안고 가면서 다른 이 사업 부분들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회사가 좀 질이 나아지는 그렇게 좀 갈 수도 있으니까 양 두 가지 이 상황을 같이 좀 고려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아지는 사업부는 굉장히 좋아진다. 네. 백화점, 아울렛, 시네마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 롯데쇼핑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10년도에 49만 5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5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네. 일어나면서의 모습 아닐까. 모습이었었다가 네. 그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경기 침체 그 당시에 금리 인상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확 죽었죠. 온라인 그러니까 롯데 온라인의 어떤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게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면서 오프라인 실적까지 같이 죽어버리면서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운데서 또 롯데쇼핑의 그 뭐랄까 그 브랜드 관리 이런 것도 좀 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품권 살 때 네. 롯데쇼핑 살래요? 신세계 백화점 사서 신세계 샀었죠. 신세계 사거든. 네. 사람들이 그랬었죠. 저부터도 네. 선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신세계 사지 롯데쇼핑 안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롯데와 예전엔 아니었는데. 네, 예전에 롯데와 신세계 전략을 보면 신세계가 목을 잘 잡았어요. 그러면 신세계가 들어가는 곳에 주변에 항상 롯데가 들어갑니다. 더 크게, 더 넓게.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은 항상 크고 넓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롯데마트도 항상 크고 넓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하다가 오프라인의 어떤 이 시장이 좀 축소가 되고 안 좋아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그다음에 사업부 정리, 그리고 롯데쇼핑이 49만 5천 원 이 월봉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사업의 실패입니다. 아, 그렇죠 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계속해서 그게 주가를 거의 10년 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철수하면서 나온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 제가 보는 롯데쇼핑의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 갑작스럽게 이 올라섰던 이커머스 또는 새벽 배송, 쿠팡 이런 관련된 종목들, 배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오프라인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식사 같은 것도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줄 서서 기다려서 식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한 번에 하는 어떤 그 무슨 소비라고 하죠? 이 보복 소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주가가 좋아질 수 있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이 추세를 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여건을 지금 현재 기술적인 이 자리로 보자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그 뭐죠? 마윈 알리바바에서 그 중국 우리가 롯데 쇼핑만 중국에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대만 사업가인가요? 중국 최대 이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그 백화점 그룹도 손 들고 털었다고. 그리고 마윈이 뭐 인수하고 이러면서 백화점들 다 물류기지로 쓸 것이다. 우리 창고로 쓸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이 섹터 자체가 맞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롯데쇼핑 큰 폭의 상승을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만 3천 원에 사서 이게 다시 40만 원 간다는 건 아니고요. 10만 원에 사서 사실 12만 5천 원, 15만 원 정도 또는 13만 원 정도만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또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20%, 30%, 20%에 30% 정도의 수익률이면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유동성을 확 풀어주면서 주가가 랠리를 하고 추세를 가지고 쫙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수익률은 사실은 무조건 더블 이상을 보셔야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단기 트레이닝이라고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20%, 30%를 조금 길게 보면서 이제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참 저도 과연 그 이마트의 저 온라인
같이 동시 하는 신세계 쓱도 있고 네. 어떤 모습이 될까? 온오프가 합쳐질까? 네, 네, 과연 네.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기대와 지금은 걱정이 함께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주가가 보여주는 거는 우려감이 더 큰 거예요. 우려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수직 하락을 해버린 거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사실은 굉장히 뭐 진짜 누군가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를 왜 상장을 시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존은 그 10년, 20년의 오욕의 시간을 거친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넘버원 이커머스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냥 검색 기반 서비스로 시작해서 쇼핑까지 섭렵을 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섭렵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뭐 국내에서는 진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트도 그럴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왜냐하면 너무 블루오션이 되어 있는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들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준비는 오래 해왔지만 싸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 뭐 경영진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이 회사의 좀 발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식의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이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냉혹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보여주니까요. 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잘 정착하고 있다고. 월마트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잘 대처를 했죠. 네, 같이.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기대감도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월마트는 그거를 5년 전부터 했었어요.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정착을 시킨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마트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 그러면 월마트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안 좋았던 이 과정들을 이제 이마트는 거쳐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통주. 그렇죠? 유통. 그다음에 이건 온라인 이커머스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비슷하게 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의 원전 주가, 이게 지금 오늘 그 원전 ETF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뭐 상승하면서 관련 거기 포함되어 있는 네.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가지고 뭐 BHI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께서 이 나토 관련된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체코와 원전 관련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은 좋았는데, 저는 원전 관련주는 딱 두 가지 종목만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이 두 개만 봅니다. 한전기술은 왜 그러냐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설계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거는 이제 종목 내용을 써져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보시죠.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력 화력 발전소 설계,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개통 설계와 원전 정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원전 수주가 만약에 새로운 수주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막 수주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가고 땅 파고 땅 갈고 해가지고 이 장비들이 막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고, 뉴스에 딱 떴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나토 거기 회의 가가지고 원전 수주를 뭐 한 막 5개, 6개를 따왔다고 칠게요. 몇 조 원 규모에. 그러면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설계해줘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의 실적이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한전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들어가겠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BHI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수혜를 받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한전기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고, 그래서 한전기술이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수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나서 원전 기술이라든지 또는 발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BH,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전과 같이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풍력 쪽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진 않아요. 풍력 관련해서는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 태양광 쪽만 좀 좋게 봤었거든요. 뭐 그 이유는 딱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저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애증의 종목이었죠. 010, 060. 제 코드 번호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외우고 있습니다. 010, 060. OCI인데, 예.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이 65만 7천 원, 이 주식이 65만 7천 원 갔었을 때 제가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20만 원, 뭐 19만 원 이거 할 때 제가 이 80만 원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네, 80만 원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60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 추가적으로 좀 액분 아니면 이게 뭐 해가지고 아마 주가가 이랬었을 텐데 가격으로 따지면 더 올라갔었을 거예요. 제가 봤었던 가격보다. 근데 그랬었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사실은 중국 애들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저가 제품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태양광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폴리실리콘이 품질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아지고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안 좋아지면서 이제 회사가 다른 사업들을 영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태양광 플랜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다른 기타 화학 사업들도 계속해서 영위를 하면서 실적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발생을 해오면서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얘기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불과 한 4, 5년 전에 10불 내외로 움직이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30불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 셧다운되고 락업이 되면서 생산을 못 해냅니다. 고가의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회사는 유일하게 OCI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몰리고 특히나 러시아 이 관련된 에너지를 수입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탈러시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시장에 갑작스럽게 훈풍이 또 다시 한번 불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슈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 수요는 몰리는데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저가의 어떤 제품인데 고품질의 중국 제품들이 예상보다 그 수요를 못 맞춰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그게 OCI의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다시 중국이 어쨌든 락업이 해제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지 아마 중국이 락업이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본다면 OCI를 우선순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캐파 이런 부분들도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비싼 가격으로 제품 팔기 시작할 거거든요. 2분기, 3분기 지나고 올해 연말까지. 그러면 뭐 오늘 사실은 7% 넘게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다 노리고 들어오는 거래량 수급들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이 거래량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당장에 뭐 급하게 쫓아서 봐야 될 종목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혹시나도 현금 여유가 있으시고 매매를 단기적으로 이게 이 현금 여유가 있으셔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OCI 정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정이 있었을 때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OCI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박스권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박스권 상단이 되면 다시 내려올까? 아니 저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쉽게 하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수요를 막아버리잖아요. 연준이 지금 수요를 막으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고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어떤 이 부족 현상을 수요를 막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 탈러시아를 선언하면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발전을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죽지 않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쪽 관련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죽을 수가 없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패널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 어느 한 국가의 락업이라든지 셧다운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 차선책으로 캐파가 큰 차선책으로 캐파 크게 가지고 있는 단일 회사는 대한민국의 OCI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금 아까
그 체코 이야기하셨죠? 네. 체코의 원전 네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네. 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저러한 어떤 나토와의 어떤 협력 관계 혹은 뭐 이러저러한 어떤 그 뭐랄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또 나오는 뉴스 보면은 방산 네. 이게 나토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되면은 나토에 입찰을 할 수가 있다 무기 네. 방산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방산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방산주들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것들도 우주항공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방산 관련된 쪽으로도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호재를 기대하고 난 건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국산 이 무기 장비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만 발생했던 어떤 방산 관련된 매출들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잖아요. 계속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LIG 넥스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뭐 1조에서 1조 7천억, 뭐 1조 5천억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1조 정도 수준, 1조 중반도의 수준이.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한 3천억, 4천억이 띡띡 붙어서 매출이 나와요. 근데 마진도 더 높아요. 국내에 어떤 이 판매하는 것들보다 마진도 더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갑작스럽게 점프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꾸준한 매출을 얻는 그냥 배당만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이제는 업종 섹터로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장이 열렸다. 성장이 그러니까 열릴 가능성이 열릴 있다.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아직은. 열릴 수 있고 열리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 또는 다른 어떤 큰 폭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들처럼 성장이 막 팍팍팍 이렇게 찍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매출 영업이익담보다는 훨씬 더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는 영업이익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회사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도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빠졌었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손절을 하고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종목인데 지난주 아픈 지금 아픈 손입니다.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여기서는 매매를 잘했었어요. 제가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잘했었고 요 이제 이 하락을 했었을 때 매수해서 손절했는데 3일 연속 그냥 양봉을 그리면서 제가 이제 손절한 가격대까지 와버리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60일선을 추가적으로 얘가 강하게 뚫지 못하고 또 아랫부분에서 주가의 어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담아놓고 연말까지 가면서 어떤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현금 30%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산주 우리가 기회가 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다는 거지, 입찰해서 성공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 왜냐면 성공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데 나토는 미국의 엄청난 지원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시스템인데 네. 미국의 기업들을 제끼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일단 확률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든이 형님이 사실은 이제 이 코리아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바이든이 형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용한다고 봐야죠. 사랑의 개념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네. 그거를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거. 주는 거죠. 그렇지. 이용하는 거는 건 좀 다른 거겠죠. 예. 네,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정치적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돈독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호혜적으로 사실은 미국한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공장도 지어주고 뭐 이전도 해주고 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도 호혜주의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뭔가 우리한테 좀 줘야죠.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로. 달러 스와프나. 그렇죠. 그런 거는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바라는 부분인데. 아니 네.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통화 스와프를 가져오는 자에게 한국 사람 어떤 관리가 됐든 가져오는 자에게 돈과
한국의 미를 몰아주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으면 무역인데 외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서로. 예를 들면 1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나토에 한다고 하면 거기서 사실 우리는 몇 천억만 가져와도 되잖아요. 아니 몇 천억이 아니라 몇백억이라도 가져오면 비중을 사실은 그 정도만 가져와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환상을 가지시는 분이 그렇죠. 있을까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그 정도까지 저도 환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이미 결정돼서 낙찰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결정된 수주 쌓아놓은 것들도 많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지. 제가 그게 확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무기 시스템이 과거 우리 생각해 보면 유럽 뭐 비행기니 뭐니 뭐 이런 거 유럽제하고 미국산하고 이게 막 저울질하다가 항상 미국산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부품 교환. 그렇죠. 부품이 없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나라 거를 갖다 쓰면 부품이 생뚱맞아가지고 안 되죠. 이게 네. 정비서부터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네. 이게 우리 주요 이슈였죠. 주요 이슈였죠. 이게 아마 그 나라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되는 거예요. 거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는 같대 환상은 갖지 말자.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주식을 조금 매수를 해 보셔야 그 더 큰 기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고 하면은 반대로 왔다고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네.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하시되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으나 요즘 이런 호재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때가 매도 시점인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그게 그 호재를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밀어줄 수 있는 유동성이 없죠. 그런 게 나오면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신용 물량 줄어드는 것 이 하나의 이 방편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래량이 느니까 그렇죠. 많이 쓰시는 분들 신용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갑자기 거래 튀네 나 이거 갖고 있는데 매도 CFD 하시는 분들은 뭐야 왜 갑자기 저럴 때 호재 떴네 매도 그렇게 이제 자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줄여버리는 내가 이 차익 매물을 쏟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삼아버리니까 그게 예전처럼 그게 나오면 옛날에는 이만큼 돈이 있었으니까 뒤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나오면 계속해서 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만큼 돈이 위에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계속 밑으로 이제 쏟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까지 시장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끝난 게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속 할 거고 어쨌든지 간에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빠지더라도 이제는 크게는 안 빠집니다. 뭐 시장이 사실은 오늘도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2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빠지더라도 10포인트 내외 또는 20포인트 내외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CFD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도 아마 신용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용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텼다라는 거는 의미 있다. 뭐 그게 비단 기관의 국민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물량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을 축소하고 바닥인지 아닌지는 제 관점에서는 바닥은 아니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고 항상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금 확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2,800이 깨질 때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깨지는 시점에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반등시 현금 매수, 반드시 현금 얻고 반드시 현금 얻고 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큰 폭의 수익률을 노리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조금 모아놨다가 내가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사실 저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다음 주까지도 오히려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하지만 즐겁지는 않은 시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왜? 내 주식이 안 올라가니까.
체감 지수는 낮을 거고 여전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내 수익률이 여전히 파란색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 20% 나한테는 별 차이도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조그만 거에서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마련을 해두시는 거는 나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리 장시영 차장님은 리스크 관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더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진짜 한 방은 최대한 확인한 다음에 해보겠다. 네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건 아주 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가까운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항상 뷰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죠.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 막 와 오늘 개미두목님 오신다 이 말을 쓰시고 싶으셨나 봐. 근데 오타를 내셨는지 개미도둑 오신다. 오타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네,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잘하셔야 되는 긴장을 이유가 항상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나스닥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시죠? 편안하게 다 잊으시고 일단 편안한 휴식 취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좀 다시 회복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장기전, 장이 시작하기 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